오늘이 5월 1일입니다. 그죠? 계절의 여왕이라고 그러고, 또, 어저께 비도 오고, 오늘 아침에 날씨가 좀 좋았다가 다시 비가 오는데, 하여튼, 주말이고, 그래서 다들 어디도 가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바쁘실 텐데, 특히 오셔서, 인문학의 어떤 소중함을 같이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작년 조금 전에 김진성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인문 독서 아카데미에서 관계 인문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에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로 어떻게 좀 지켜나갈까라고 하는 그런 쪽에 이제 방점을 찍고 우리가 고민을 했었는데, 올해 또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모여서 고민을 좀 했어요. 어떤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일단 당첨이 되고 그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인문학의 어떤 보급이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조금 좀 그 많은 분들께 인문학의 어떤 그런 소중함을 갖다가 좀 같이 공유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하던 차에, 저희들이 한 10개 정도의 이제 주제를 놓고 고민을 하다가, 이 철학 아카데미라고 하는 것이 일단 철학적인 강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도서관이나 이런 것 쪽에서는 이제 주로 약간 이렇게 쉽다고 그럴까요? 좀 평범한 그런 주제들이 나오기 십상인데, 철학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약간은 좀 전문성을 띠게 되면, 좀 가미하게 되면 조금 그 선택의 어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좀 어드밴티지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좀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신화를 하면 어떠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프로그램 같은 걸 이렇게 신청할 때 보게 되면 이 제목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목이, 그죠? 제목이 좀 멋져야 돼요. 그러니까 잘 빠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도 장명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쪽이어서 고민하다가 이제 제가 한 하룻밤 정도 고민하다가 이제 이 제목을 저희들이 이제 뽑게 됐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 프로그램의 이제 가장 커다란 목적이 인문학이고, 그 다음에 책 읽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제목이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바를 갖다가 좀 충분히 이제 심사하시는 분들한테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이제 고민 끝에 이제 이걸 하게 됐어요. 그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신화에 대해서는 이제 학교에서도 그렇고, 강의를 하면서도 그렇고, 평소에 좀 많은 관심을 좀 갖고 있었고, 그래서 신화 문제를 한번 돌아보고, 특히 최근에 이제 들어서 녹색 상상력이랄지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신화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들한테 꽤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신화라고 하게 되면은 옛날 이야기 정도, 옛날에 정말 막 이랬다 그러더라니까 되게 재미는 있는데, 듣고 나면은 그래, 너무 좀 허망하잖아, 너무 있을 법하지 않은 그런 얘기들 정도로 이제 치부가 됐었는데,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20세기 중반 넘어오면서, 초반서부터도 그런데 넘어오면서 신화의 어떤 가치를 갖다가 좀 다시 재평가하는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주목하면서 저희들이 신화라고 하는 이제 어떤 보편적 가치를 가진 이런 이제 어떤 테마를 이제 선정하게 됐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이제 15주 강의이기 때문에 15강의로 구성하면서 또 고민을 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저희들이 총론, 그러니까 신화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신화 존재론, 인식론 이런 쪽이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신화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지라고 하는 신화의 어떤 해석 이론이라고 그럴까요? 방법론을 이제 고민했었고, 세 번째로는 신화가 이제 좀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 종류가 많죠. 그런데 창세 신화도 있고, 탄생 신화도 있고, 영혼 불멸의 신화도 있고, 영웅 신화도 있고 막 그런데, 그런 어떤 약간 좀 주제적인 어떤 측면으로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고민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예술 작품이랄지 문학 작품이랄지 이런 쪽에서 워낙 신화를 다룬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런 작품들을 좀 우리가 분석을 하면서 신화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현대에 오면서 어떻게 좀 달라진 뭐 이렇게 뭐 부분이 없지 않아 있나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이제 좀 고민을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런 구독 편성을 짰고 그래서 5선생님을 이제 저희들이 모시고 각자 이제 역할 분담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 준비를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제가 아무래도 뭐 문학 전공을 이제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 순서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화라고 하는 것이 예술 또는 뭐 문학 작품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이익이 되어지고 있고 이게 현대에 들어서 어떻게 변형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를 조금 좀 이제 뭐 분석하는 그런 거로 이제 맨 마지막에 그런 실예를 좀 그 이제 제공한다라고 하는 그런 쪽이었는데 이게 저희들이 이제 물론 이제 이게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게 지금 발표가 그러니까 이게 됐다 뭐 너희들이 준비를 하라라고 하는 발표가 4월 한 보름 뭐 15일 뭐 그때 좀 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5월 1일서부터 이제 강의를 시작해야 되는데 한 열흘 동안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총론을 해 주실 선생님이 제가 봐도 욕심을 좀 부르셔가지고 굉장히 좀 신화에 대해서 뭐 좋은 그런 책들이에요. 근데 뭐 캠벨 영웅 신화도 있고 뭐 융의 그 신화도 있고 뭐 그런데 그러니까 상당히 좀 두툼한 어떤 그런 책들을 이제 준비를 하시는 그런 과정인데 선생님이 너무 다급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책자를 준비를 했는데 이 책자를 준비를 하려면 원고를 5월 1일로 기점으로 해가지고 일주일 전에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4월 20일 정도까지 보내야 되는데 24일까지 보내야 되는데 준비가 이제 조금 좀 그래서 그러면 제가 마지막인데 순서를 좀 바꿔가지고 제가 먼저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제일 먼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반갑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실 뭐 신화 식으로 이제 강의를 진행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지금 촬영 기기 문제 때문에 한 30분 정도 하고 그다음에 한 1분 정도 조금 좀 쉬었다가 또 한 30분 하고 그다음에 한 5분 내지 10분 정도 쉬고 그다음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지금 5월달 제가 3번 하고 6월달, 7월, 8월, 9월, 10월까지 3번씩 해서 총 15번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마도 뭐 저는 신화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신화 존재론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런 신화 해석 방법에 있어서는 제가 좀 문외한인데 저 말고 이제 다른 정말 뭐 철학 아카데미를 대표하시는 다른 선생님들께서 특히 고대 철학을 하시는 선생님들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아마도 아마 선생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얻고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저도 5월달 강의가 끝나게 되면 6월달부터 이제 와가지고 다른 선생님들의 강의를 좀 들으면서 저도 좀 많이 배우고 제가 부족한 부분을 좀 보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이 정도로 서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갖고 계신 책자를 좀 읽어 나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독서 아카데미 인문 독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우리 사단법인 철학 아카데미에서 기획한 신화의 인문학적 가치를 묻다의 첫 번째 만남입니다. 반갑고요.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를 읽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도 안티고네 이거 이 번역본만 하더라도 한 5종류, 6종류 이상을 갖고 있는데 어떤 걸 보더라도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지금 원로학자 계신 되시죠. 천병희 스님께서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직접 번역하신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영어 불어에서 번역한 분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번역들은 다 잘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걸 보셔도 상관이 없고 다만 이제 번역본에 보게 되면은 숫자가 적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여기도 지금 760 이렇게 적혀 있는데 번역본에 이제 원본, 그러니까 그리스어본의 행 있죠, 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보시게 되면은 어떤 번역본을 보시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걸 참고를 했는데요. 예. 이미 홍보 자료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근데 천하 아카데미 홈페이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밴드에 보게 되면은 저희들이 이제 이 프로그램을 제출할 때 썼던 너무 호황해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 이야기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근데 20세기 중후반, 초반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그 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0세기 중후반을 갖다가 이제
어떤 사조로 규정하면서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규정을 하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뭐 가장 중요한 그 학자 중에 한 명이 이제 니체죠. 니체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좀 시간적으로 우리보다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데 니체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뭐 어떤 망치를 들고 철학을 하면서 그때까지 모든 어떤 철학적 전통을 갖다가 다 깨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니체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저 강의 3강에서 이제 그 미노타우로스 신화를 갖다가 다루려고 하는데 그때 니체 같은 경우는 벌써 미노타우로스 신화에 대해서 이거는 좀 달리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제 입장을 제기하고 있는데 또 신화뿐만 아니라 다른 뭐 여러 면에서 이제 니체 같은 경우 그다음에 20세기 초반에 특히 초현실주의 있죠. 뭐 프루통 대표적인 초현실주의 그다음에 이제 뭐 다다이즘 같은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이미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었던 그런 정신을 갖다가 이미 선취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뭐 예외적인 것도 있지만 20세기 중후반에 이제 들어오면서 포스트 모던적인 그런 사고가 이제 뭐 대유명하게 되는데 이게 좀 어렵거든요. 뭐가 포스트 모더니즘이 어떤 주요 어떤 그 핵심이 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 같이 고민하는데 이걸 쉽게 설명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굉장히 많은 그런 뭐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저 나름대로 이 포스트 모던적인 사고방식을 어떻게 얘기를 하면 조금 좀 쉽게 일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뭐 좀 생각했던 거는 그거예요. 뭐냐면 그 나무입니다. 나무. 그러니까 그 저희가 이제 이렇게 뭐 산이나 뭐 이렇게 뭐 동네 가게 되면 시골에 가게 되면은 뭐 이렇게 그 마을 입구에 보게 되면 커다란 이제 그 어떤 나무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신성치 않은 그런 나무잖아요. 좀 뭐 구렁이도 산 나무 그런 건데 그 나무를 잘 보시게 되면 나무가 굉장히 커요. 뭐 성인들이 뭐 이렇게 해서 뭐 하더라도 막 소나무에 필요할 정도로 큰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 밑을 보게 되면 잔풀이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뭐 이유는 간단하겠죠. 뭐 큰 나무가 다 영양을 갖다가 이제 뽑아 먹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햇볕도 다 흡수를 해버리니까 밑에서 작은 풀이 자라지 못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죄송합니다. 나도 그런 뭐 상상을 하는 거니까. 근데 그 나무를 누군가 베어버렸어. 그리고 이제 한 일주일, 한 달에 가서 보게 되면 그 이제 뭐죠? 그 작은 잔풀들이 없던 그곳에 작은 풀들이 막 이렇게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유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중심 있는 사유. 이게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거죠. 뭔가 우리가 좀 더 멋있게 표현하게 되면 일자예요. D1, 프로릉인데 우리가 일자라고 해서 뭔가 항상 중심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자기가 중심으로 서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뭐죠? 작은 것들, 그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저희들이 포스트 모던적인 사유를 얘기할 때는 뭐냐면 타자화된 것들이라고 해요. 타자들이라고 하는데 디아더스죠. 그러니까 레조프로입니다. 그래서 타자화된 것들을 주변으로 밀어내는 겁니다. 그죠? 내가 중심을 서려면 너희들은 자리가 없어 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갖다 데리다 같은 경우는 이제 일자가 타자에 가한 어떤 폭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일자였던 폭력에 의해서 주변으로 몰려갔던 타자화된 것들이 뭐죠? 여태까지는 그래 우리는 소외당하고 뭐 별 볼 일 없어 이렇게 살다가 그래? 그것이 아니잖아 그죠? 너도 뭐 존재고 나도 존재인데 그래서 주변으로 몰려갔던 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중심부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저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얘기 이런 거거든요. 선생님들 요새 뭐 트로트 되게 인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 음악 그러면 뭐 좋아하게 되면 클래식이죠. 그죠? 그 다음에 막 팝송 이런 거잖아요. 트로트 부르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 에이, 통속적이야. 이렇게 죄송합니다. 천에 이런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트로트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전 작품들 있잖아요. 클래식한 거. 저 학교 다닐 때만 보게 되면 만화 같은 거 있죠. 만화 같은 거. 만화 보게 되면, 죄송합니다.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 만화를 되게 좋아했는데 만화를 빌려다가 막 이렇게 놓고 보자라 그러면 저놈은 싹수가 없는 놈이에요. 저놈은 공부 이제 하는 저기가 틀렸어.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헌법이, 그 다음에 무슨 칸트의 무슨 순수해석 밑발이 다 만화화 돼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저희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 서양과 동양 이런 어떤 것들처럼 항상 우리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됐던 것들. 그러니까 중심에 있던 것들이 이제 그것이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자꾸 어떻게 되죠? 주변으로 몰렸던 것들이 너만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런 중심 허물기라고 하는 그런 쪽에 이제 어떤 사유 방식이 이제 그 포스트 모던적인 사유 방식인데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차이와 다양성, 그러니까 큰 나무가 없게 되면 그건 하나 있는데 그게 없어지게 되면 이제 작은 풀들이 이제 무 자라는 거니까 차이와 다양성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저는 신화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이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니치도 그렇고 춘실주의 뭐 선취한 부분은 없잖아 있지만 20세기 이제 중반에 들어서면서 그 어떤 이제 어떤 인식의 대전환, 그러니까 보통 이제 로고스, 그러니까 로고스 하게 되면 이성 중심,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 정신 능력에서 가장 뭐 논리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이제 중심인 건데 그와 같은 어떤 그 어떤 뭐죠 이제 그 정신 그 영역에 뭐 있는 작용임에도 불구하고 무시됐던 것들, 그러니까 감성적인 거, 감각적인 거, 본능적인 거, 직관적인 거, 특히 상상력이죠. 이런 것들의 어떤 그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신화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뭐 그냥 뭐 허황된 얘기야, 뭐 뜬구름 잡는 얘기야, 뭐 이렇게 저희가 하다가 뭐 포스트 모던적인 그런 사고가 되고 어떻게 되냐면 인식의 대전환이 온 거죠. 그러니까 로고스와 미토스죠. 그러니까 미토스의 어떤 그런 사유라고 하는 것이 자리바꿈이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저는 뭐 자리바꿈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지, 뭐 얘기를 못 하겠고 미토스에 대한 가치 평가가 조금 좀 어떻게 돼?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위상이 좀 높아졌다라고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금 좀 더 가속화시켰던 것이 뭐냐면 20세기 들어와서 지금 21세기 들어와가지고 우리 문화의 어떤 총화가 뭡니까? 이미지잖아요. 그렇죠? 영상, 그래서 영화랄지 게임이랄지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이제 어떤 컨텐츠가 필요한데 그런 컨텐츠 중에서 뭐 상당 부분이 실화에서 오는 거예요. 실화 그러면 이제 그 어떤 여러 어떤 세대를 거쳐가지고 그 이야기 된 거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단단해요. 우리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드라마 보게 되면 그 만화로 이미 그 이제 그려져서 많은 독자를 이제 뭐죠 이제 그 확보하고 있는 그런 영화들이 그 뭐죠 그 드라마나 영화들이 이게 이제 만화에서 이제 각색이 돼가지고 영화가 되게 되면 성공할 확률이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스토리가 탄탄하니까. 그래서 그런 스토리텔링, 그 다음에 주제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주인공들 이름이에요. 선생님 선생님들 제가 그 뭐 이거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 이제 3강째 얘기인데 라비린토스 그러면 우리가 미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아리아드네 뭐 시를 그래가지고 테세우스가 가서 그 이제 미노타우스를 죽이는 그런 건데 라비린토스를 검색어로 쳐봤어요. 그러니까 컴퓨터에다가 구글에다가 그랬더니 라비린토스에 대한 그 신화적인 설명은 몇 줄 안 나오고 한 5페이지, 그러니까 5페이지 정도 나온다 그러면 물론 더 나오지만 그 설명은 한 뭐 너댓 줄 나오고 뒤에 한 5페이지 정도가 게임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쫙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20세기 들어와서 21세기 들어와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신화로부터 우리가 뭐 이제 가져온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화가 의외로 뭐죠 우리 그 어떤 생활 또는 문화에 깊숙이 파고 들어왔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하튼 계속 그 읽어보게 되면 이른바 로고스와 미토스에 대한 인식의 전환입니다. 이성을 바탕으로 인류는 엄청난 문명을 건설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로 인한 문제점들이 하나둘 노정되고 쌓이면서 점차 이성과 이웃끼리에서도 이때까지 그 중요성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본성, 감각, 감성, 직관, 상상력 등을 재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경향 중 하나가 바로 신화와 재발견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신화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 문명의 문화의 어떤 총으로 꼽히는 영화나 게임 등에서 신화의 스토리텔링, 신화의 상상력, 그러니까 우리가 신화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 지금 과제가 되겠죠. 신화의 인문학적 가치를 묻다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은 나름대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신화란 무엇인가를 묻는 신화 인식론 존재론, 그러니까 신화론 총체죠. 두 번째로 신화를 해석하는 방법에 중점을 둔 신화 해석론, 그 다음에 신화의 핵심을 이루는 주요 부분들, 그러니까 무주탄생 신화랄지 장석기 신화랄지 뭐 등등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력 분석, 그리고 여러 작가들이나 예술가들에 의한 문학 작품이나 또는 예술 소재가 되어서 등장한 여러 신화들에 대한 해석과 그것들의 해체, 재해석 및 재수용 등을 준비해 두고 저희가 총 15강으로 지금 편성했습니다. 순서가 바뀐 것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첫 그 시간으로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를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지하다시피 안티고네는 소포클레스의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여러 뭐 오이디푸스 왕, 뭐 그다음에 뭐 콜로노스의 오이디푸스, 그다음에 등등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미국 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 오이디푸스 가문의 최후를 안티고네가 이제 딸이니까요, 볼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작품은 그 이후에 많은 작가들이 근데 프랑스의 라신, 그다음에 뭐 브레이트, 그다음에 아누이, 그다음에 뭐 지젝 같은 철학자도 그렇고 다시 써가지고 각색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다시 쓰기, 그러니까 불어로 하게 되면 그래 그리트로 그러는데 릴라이팅입니다. 다시 쓰기 대상이 되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좀 말씀을 드릴게요. 문학적인 면이니까. 또한 영화되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작품은 근현대로 오면서 여러 철학자, 비평가, 이론가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헤겔, 그 다음에 락강,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것도 이리게레, 버틀러, 지제, 그 다음에 데리다, 뭐 할 것 없이 뭐 굉장히 많은 그런 일학적 이론가들이죠. 이 작품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그런 어떤 해석들이 서로 경합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검색이나 이런 걸 해보게 되면 나름대로 이제 뭐 그런 어떤 것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 작품은 문학 비평, 철학, 윤리학, 정신분석학, 그 다음에 정치학, 그 다음에 페미니즘 등의 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종합하게 되면 안티고네는 서양 문화를 가로지르는 하나의 현상, 그렇죠? 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런 만큼 안티고네를 둘러싼 고유한 담론, 그러니까 디스쿠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디스커스인데 그런 어떤 것을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또 어떤 학자는 서양 문화의 시금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약간의 어떤 과장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뭐 그렇게도 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안티고네는 그럼 어떤 인물일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인물의 어떤 그 면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안티고네라는 인물은 오이디푸스와는 달리 호메로스,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뭐 그죠? 뭐 일리아드 오디세이니까 거기에도 나타나지 않고 그리스 서정 시인들의 작품에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죠? 안티고네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소포클레스의 또 다른 작품들, 예컨대 뭐 테바이를 공격하는 7장수들 뭐 그런 것들인데요. 에서입니다. 이런 사실로 미뤄보게 되면 안티고네라는 인물을 이제 문학사상, 우리 역사상에 이렇게 등장시키게 된 인물이 바로 소포클레스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소포클레스가 왜 뭐 오늘 뭐 같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겠는데 그 오이디푸스 왕 뭐 이런 작품들 그 다음에 안티고네라는 그런 작품을 썼을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희 어떤 오늘의 어떤 그 얘기 주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오이디푸스 왕의 가문에 속합니다. 안티고네가 아니고 안티고네는 소포클레스, 오이디푸스 왕, 콜로노스, 오이디푸스에 이어지는 테바의 어떤 그 3부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세 극작품 시대 중에 마지막 작품입니다. 제가 뭐 기억을 뭐 상기시켜 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오이디푸스는 아버지 그 이제 스핑크스가 내수수께끼를 풀고 그죠. 아버지 라이오스를 죽이고 테바의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어머니 요카시테와 이제 결혼해서 2명의 아들과 2명의 딸을 낳게 됩니다. 아들의 이름은 저기 그리스의 비극 작품을 보게 되면 이름들이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저도 뭐 기억하기 되게 어려운데 폴리네이키스, 그 다음에 에테오클레스라고 하는 두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안티고네와 안티고네 동생인 이스메네, 이제 사형제를 두게 됩니다. 오이디푸스 왕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러니까 죄를 저질렀으니까 그래서 자기 눈을 찌르고 테바이를 떠나 콜로노스를 갈 때 안티고네와 이스메네가 이제 아버지를 이제 복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안티고네의 전편의 이야기는 이렇게 전개됩니다. 오이디푸스가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두 형제, 그러니까 폴리니키스하고 에테오클레스한테 유언을 했어요. 내가 죽거들라, 너희 형제가 번갈아 가면서 왕위를 계승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뭐 어떻습니까? 뭐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틀리기 때문에 이제 형제들이 뭐죠 이제 왕위에 올랐는데 이제 안 물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죠. 선생님들 어떠세요?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게 형제입니다. 그죠? 형제들끼리 싸우면 답이 없어요. 그죠? 우리가 뭐 부모님 뭐 유산이 있다 그러면 뭐 제일 무서운 게 형제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쌍둥이 형제. 뭐 로마 신화, 탄생 신화에도 그런 게 나오는데 그 뭐죠? 그 신화, 그 쌍둥이 형제 이게 굉장히 무서운데 하여튼 그래서 형제 이 폴리니케스와 에테오클레스는 그러는 뭐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이제 아버지 유언을 지켜주지 않으며 결국 형제 싸움으로 번지게 되고요. 에테오클레스가 동생인데 왕권을 장악하고 내놓지 않자 폴리네이키스가 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아르고스 옆에 있는 이제 도시국가죠. 군대 힘을 밀어 테바이를 공격합니다. 이게 이제 테바이를 공격하는 7장수들의 내용입니다. 그죠? 그 과정에서 두 형제가 동시에 죽어요. 그죠? 뭐
왜 죽? 이거는 뭐 나중에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죠? 결국 이오카스테의 오빠인 크레온, 그러니까 크레온이 왕권을 잡고 이제 그 테바이를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안티고네는 테바이 왕인 크레온의 포고를 동생 이스멘에게 전하는 그 이제 그 안티고네의 어떤 이제 그 얘기로 시작됩니다, 그죠? 안티고네는 테바이를 지키는 데 애를 쓴 테오크레스에게는 이유를 다해 장례를 치러준 대신 조국 테바이를 배신한 폴리네키스, 그러니까 아르고스의 군대를 이제 뭐죠 그 동원해서 이제 왕위를 탈취하려고 했던 이제 그 폴리네키스 시신은 동물들이죠. 개나 뭐 새 먹이가 되도록 방치를 하고 장례를 치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방치를 하고 그다음에 만약 장례를 치러주는 경우는 뭐죠? 돌로 쳐서 죽이라. 이렇게 이제 크레온이 포고를 내린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안티고네가 이제 이스멘의 동생에게 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티고네는 오빠인 폴리니케스의 시신을 매장하고, 물론 뭐 이렇게 성대하게는 아니더라도 매장하고, 그로 인해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죠. 왜냐하면 크레온이 내린 이제 국법이죠. 국법을 어겼기 때문에. 크레온의 아들 하이몬의 호소를 비롯해서 테레시아스죠, 그죠? 그러니까 뭐 신탁, 그래서 예언자죠.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얘기들, 코러스 얘기 뭐 해서 그런 어떤 타로 듣고 이제 크레온이 좀 반성을 하면서, 그죠? 내가 안티고네 가둔 것들, 사형선고 내린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반성을 하면서 좀 이제 풀어주려고 하는데 이미 모두게 정리가 되버렸죠. 안티고네는 자살하게 되고, 안티고네를 그죠? 이제 애인으로 삼았던 그 아들 하이몬도 죽게 되고, 그 외동 아들을 둔 크레온의 부인이죠, 그죠? 그러니까 에우리디케도 자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극적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작품이 끝나고 크레온 혼자 남아가지고 신들이시여 나한테 죽음을 주세요. 이제 밀어놨던 이제 그 비참한 그런 지경에 처해 됩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그리고 언론하면 이제 크레온은 자신의 경솔함과 어리석음으로 인해 가족이 죽게 되었다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죽음이 자신을 이제 데려가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카로스의 마지막 대사는 이렇습니다. 지혜야말로,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야말로 어떤가는 행복이라네. 그리고 신들에 대한 경의는 침범되어서는 안 되는 법. 오만한 자들의 큰 소리는 그 벌로 큰 타격들을 받게 되어 늙어서 지혜를 가르친다. 라고 하는 카로스가 이제 작품이 끝나게 됩니다. 대학 이런 내용을 가진 안티고네는 전통적으로 국가의 안위를 염려하는 크레온과, 그러니까 국가의 정의죠. 그러니까 어떤 공적 정의입니다. 친족의 안위를 앞세우는 안티고네의 어떤 대립, 그러니까 안티고네가 옳은가, 뭐 크레온이 옳은가. 그러니까 이 작품을 뭐 학교에서 강의하는 모든 선생님들의 시험 문제는 그거예요. 너의 어떤, 그죠? 이제 기준에서 볼 때, 뭐 크레온의 편을 들 것인가, 안티고네의 편을 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논지 중에 하나인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적 이해관계, 공적 이해관계 대립, 그 다음 자연법과 국가법의 대립, 그 다음에 불문법과 성문법의 대립, 신의 법과 인간의 법의 대립, 그리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티고네와 크레온 중에서 누가 더, 그죠? 그러니까 너의 생각, 그죠? 그러니까 독자의 생각에 따라서 누구 편을 들어주는 게 옳을까라고 하는 이제 그런 쪽에 이제 방점을 두고 해석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국내에서도 이 작품 관련돼서 얼마 전에 있었던 하여튼 상당히 좀 안타까운 사건인데, 세월호가 이제 침몰됐을 때, 그러니까 강화문에 선생님이 이제 많은 그 유족들이 또 관계자들이 이제 그 아픔을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고 있을 때, 한 1년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난 그런 가운데 이제 좀 이제 정도는 됐다. 국가는 굴러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쪽. 그러니까 그런 쪽은 크레온의 입장이죠. 그래서 그것이 아니다. 유족의 아픔들, 그들의 어떤 고통을 우리가 헤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안티고네의 어떤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돼서도 이제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항상 이 작품은 그런 측면에서 지금도 어떤 시의성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살아있는 그런 작품 중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 전체의 어떤 그런 공적 정의를 위해서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그 다음에 어떤 거리두기를 행사해야 되는데, 아니다 나는 내가 편함인데 나 숨 자유롭게 쉬고 싶어. 그러니까 나는 관계 없어. 그러니까 그런 거는 개인적인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 관련돼서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작품은 항상 그죠? 집에서 이제 그 가족이라고 하는 단위에서 그 크레온을 이제 입장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부모죠. 엄마 아빠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이 염려되니까 너희들 이러면 안 돼. 그러는데 자식들은 안티고네다. 왜? 나는 안티고네가 될래. 이런 거죠. 그래서 항상 그런 어떤 우리들 주위에 가깝게 있는 어떤 그런 작품이 아마도 이 안티고네가 아닌가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해결의 독보입니다. 그죠? 안티고네 읽기에서 그 이후에 여러 읽기 표점, 어떤 기준점이죠. 되는 해석은 해결의 해석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안티고네 가지고 이제 뭐 강연을 한다랄지 이런 경우에 누구도 다 해결을 얘기해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가져온 건데 해결은 정신현상, 그다음에 종교철학 등에서 안티고네에 대해서 상당히 길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해결은 특히 미학에서 안티고네를 그때까지의 서양 예술 작품 중 가장 찬란하고 만족스러운 작품으로 극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티고네에 대해서, 안티고네라는 인물에 되겠죠. 인물에 대해서는 천상의 안티고네, 일찍이 지상에 나타난 인물 중 가운데 가장 찬란한 인물, 가장 아름다운 영혼이라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겔도 안티고네라는 작품 그리고 안티고네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기가 막혀 굉장한 작품이야, 인물이야라고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겔 안티고네에 대한 찬사는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그 정도면 됐죠. 그 뒤로 해겔은 안티고네와 특히 크레온을 비교하면서 안티고네를 수동적 존재, 패시브한 거죠. 덜 성숙한 존재. 그 다음에 역사적 변증법과 진보에서 배제된 생물적 인간, 덜 성숙한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크레온은 어떻게 되죠? 이상적으로 안티고네보다도 더 성숙하고 앞서간 그런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안티고네에서 안티고네 오빠, 가족을 향한 정열, 사랑, 숭고함 등을 높이 평가하는 독자들한테는 해겔이 이런 어떤 독법이 이상하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끔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해겔이 크레온을 안티고네보다도 더 우선시한, 그러니까 더 앞세운 그런 독법, 읽기의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해겔에 관심을 가진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정신 이성의 성숙도입니다. 정신현상, 지난 저희들이 이제 작년이죠. 2020년에 저희들이 그 관계인문학을 하면서 해겔 전공하신 분이 오셔가지고 정신현상에 대해서 이제 조금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죠? 저도 그때 이제 와서 들었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저기 계신 우리 선생님께서는 이제 해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그런 이성의 끝, 그죠? 그러니까 이성의 절대지, 변이법적인 과정을 거쳐가지고 절대지에 이르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매 단계마다 어떤 분열을 일으키고 어떤 그러니까 주객적인 어떤 용어인데, 어떤 어떤 분열을 일으켜가지고 뭔가 이렇게 안정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그러니까 동력, 그러니까 어떤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도 그렇고 다 해겔의 정신현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하튼 정신현상에서 인간의 인식이 절대지, 그러니까 absolute knowledge죠. 그래서 절대지에 이르는 과정에서 가장 유용하고 또 중요한 어떤 무기인 인간의 정신, 그 이성은 안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영혼의 어떤 형상 아래에서 불변인 상태로 가야 돼요. 이게 질서지의 상태거든요. 근데 거기 이르는 과정에서 출발점이 뭐냐면 감각제. 그러니까 우리가 오감으로 이렇게 만져서 차고 뜨겁고 맛봐가지고 쓰고 이런 거, 밟고 이런 어떤 오감이죠. 그러니까 감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감각지인데, 그런 감각지에 출발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향이죠. 그러니까 해분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변증법적인 과정을 거쳐가지고 절대지에 이르게 된다고 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간은 정신, 이정, 이성의 수준에 맞는 제도, 법, 종교, 언어, 문화를 갖게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저는 해결의 어떤 법철학이랄지 이런 것들은 그렇고, 제가 이제 문학 쪽이니까 미학을 가지고 설명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집트 보게 되면 대표적인 건물이 뭐죠? 피라미드하고 스핑크스잖아요. 그거는 지금도 불가사의인 건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옛날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지었지? 의문을 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대단하다 그러는데 해겔은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면, 해겔에 따르면 이집트 사람들의 정신, 이성의 수준이 그러니까 피라미드의 재료가 뭡니까? 돌멩이죠. 그죠? 그런 돌멩이를 장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장악하지 못해서 그렇게밖에 큰 그 어떤 뭐죠 이제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핑크스나 그 피라미드가 해결에 따르면 열등한 그 어떤 그 건축물 문화 그 예술 작품인 거예요. 반면에 그리스 그 뭐죠 예술 작품을 대표하는 조각 있잖아요. 조각은 어떻게 돼요? 보게 되면 우리 실제 인간의 모습과 거의 비슷하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의 어떤 이성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제 이집트 사람들보다 더 그 이성이 발달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조각의 원료인 그런 어떤 자연 물질을 장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인간의 정신이 그런 어떤 물질에 투사돼가지고 그 어떤 조정 그 다음에 통제 이걸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해결에 따르면 훨씬 더 그리스 그 조각 작품이 스핑크스나 뭐죠 피라미드에 비해서 우월한 거예요. 종교도 그렇거든요. 종교도 물론 뭐 저기 그 종교 얘기는 너무 저기 민감한 얘기일 건데 그 해결에 따르면 기독교가 최고 종교죠. 다른 뭐죠 우리가 믿고 있는 미신이랄지 이런 거에 비해서. 근데 지금은 그런 해결의 어떤 사유가 완전히 깨져버렸잖아요. 왜? 포스트 모던적인 정신에서. 아니 뭐 내가 믿는 남녀호랭이교 저기 신도 신인 거고 불교의 신도 신인 거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술 작품을 든 것은 그래도 이제 제일 무난하기 때문인데 여하튼 제도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하여튼 우리가 인간의 어떤 정신의 산물 그죠? 뭐 건물 뭐 법 제도 뭐 민주적인 뭐 정부 같은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인간의 정신의 어떤 투사물이기 때문에 그런 투사물에 인간의 정신 이성의 성숙도가 반영됐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뭐 하여튼 상식적으로 이제 뭐 알고 있는 그런 해결인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해결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안티고네에서 폴리네이케스의 시신을 묻어줘야 한다는 안티고네의 주장은 신법, 자연법,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어떤 이성이 덜 개입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친족법, 그러니까 가족에 머무르는 거, 그러니까 국가 공동체, 뭐 도시국가 이런 쪽으로 더 큰 어떤 공동체가 아니라 가족이라고 하는 혈연 어떤 그런 것이 중심이 된 조그마한 어떤 공동체에 국한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그 여성, 그 안티고네가 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페미니스트들이 이 해결을 갖다가 이제 뭐죠 어떤 공격의 타겟으로 삼는 거예요. 하여튼 뭐 그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고요. 그 반면에 그 이런 어떤 것을 대표하는 안티고네와 그 대립하고 있는 크레오는 폴리스 국가죠. 그 다음에 인간법, 국가법, 남성 등의 관련이 되게 됩니다. 특히 인간들의 일상의 삶의 공동체를 고려하게 되면 안티고네 입장은 저희 말씀드렸죠. 친족. 즉 이성과는 그건 본능적 사랑이죠. 그러니까 직관, 사랑. 그죠? 그런 어떤 것들로 이제 그 연입해서 기반을 해가지고 그 형성된 사적 영역에 속하는 그런 어떤 그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그 반면에 크레온의 입장은 시민사회, 즉 개인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특수성의 영역을 넘어선 국가, 곧 가족과 시민사회를 하나로 묶는 보편성의 영역에 해당된다고. 따라서 해결에 따르면 안티고네는 직관적, 감성적, 윤리적으로만 옳을 뿐이며 이성적으로는 어떻게 되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성숙한 상태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여튼 개략적으로 말씀드린 건데 해결은 안티고네에 대한 해석에서 안티고네에 대한 인물에 대한 극찬에도 불구하고 크레온의 편을 손을 들어주고 있다고 봅니다. 흥미로운 것은 안티고네에 대한 해결의 이런 해석이 그 이후에 나온 이 작품에 대한 독법에서 일종의 바로미터, 어떤 기준점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해결의 해석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아니면 반대하느냐. 반대한다면 어떤 근거로 반대하느냐가 관건이 있습니다. 해결의 독법에 대해서 반대한 학자 중 어쩌면 상당히 유명하죠. 가장 강력한 한 명이 바로 리스 이리가레이라고 하는 그 벨기에 그 여성학자가 되겠습니다. 1930년에 벨기에에서 태어났고 나중에 프랑스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프랑스로 귀화를 하게 되는데요. 국적을 얻은 철학자, 언어학자, 정신분석학자, 페미니스트입니다. 이 학자의 작품은 저 작품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읽다가 하나이지 않은 성, 여성 검경, 스페큘럼 등등 굉장히 많은 책들이 번역되어 있는데 불어로 봐도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불어로 봐도 어려운데 번역성도 어렵죠. 그래서 영어로 번역된 것들을 가지고 번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제가 이리가레이 페미니스트적인 이론을 갖다가 다
그거는 저 불가능하고 제부도도 아닙니다. 그렇죠? 하여튼 이거는 이제 안티고네에 대한 어떤 해석만을 이제 이제 위하는 뭐 그런 요약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어렵기로 소문난 그녀의 저작을 모두 소개하는 것은 저희 의도가 아니며 저희 능력에도 벗어납니다. 여기에서는 안티고네에 대한 이르가의 해석을 짧게 요약하고자 합니다. 프랑스의 페미니즘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평등의 페미니즘입니다. 하나는 차이의 페미니즘입니다. 평등의 페미니즘은 이렇게 자락을 치고 계시는 보우부아입니다. 시몬 보우부아, 사르트르의 계약결혼의 당사자죠, 그죠? 보우부아가 쓴 제2의 성, 물론 요즘 섹스인데, 그래서 제2의 성을 계기로 해서 만들어진 형성된 이론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보우부아 같은 경우는 제1의 성을 남성으로 놓고, 그러니까 서구의 어떤 전체의 어떤 역사를 봤더니, 문화를 봤더니, 남성 위주의 그런 사회적으로 남성을 제1의 성으로 놓고, 제2의 성을 여성으로 놓고, 여성을 남성의 타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일자의 타자죠. 그래서 타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2의 성의 쪽, 저도 책을 하고 쓴 게 있는데, 제2의 성의 결론적인 어떤 부분에 보게 되면, 그럼 우리 여성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가정에서 이렇게 묶여서 출산이랄지 그런 어떤 것을 벗어나가지고, 특히 경제적인 능력입니다. 그래서 직장도 갖고 그래가지고, 경제적인 독립이죠. 독립을 바탕으로 해서 남성과 동등하게 됩니다. 이퀄리티거든요. 그러니까 이퀄리티, 그러니까 평등 상태로 가야지만이 어떤 바람직한 어떤 자기가 원하는 그런 사회가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당시로 보게 되면 혁신적인 거죠. 그래서 보우부아의 어떤 입장을 우리가 평등의 페미니즘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근데 이 제2의 성이 프랑스에서는 왜냐하면 이 책이 1949년인가 나온 건데 이 책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커다란 반응을 일으켰지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프랑스 사회가 죄송합니다. 마초. 그러니까 남성 위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반응이 거셌어요. 반발. 그래서 심지어 까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소로몬의 어떤 선생은 그 책을 갖다 이러고 책이야 그래서 던져버렸다고 하거든요. 막 던져버렸다고. 그러니까 그런 정도 이제 거세한 모리아기랄지 이런 대작가들도 이제 책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거였는데 이 책이 당시 이제 1950년대 이후에 미국이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그런 상황이 가지고 여성들의 지위가 이제 향상되는 건데 이 보우부아의 이 책이 미국으로 건너가지고 데이트를 친 거예요. 번역이 돼가지고. 그래서 60년대 이제 초반까지 미국에서 이게 히트를 친 겁니다. 그래 이 책이 프랑스로 이제 다시 역수출, 그죠? 역주행한다고 그러는데 역수출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게 프랑스에서 안 먹혀서간 거예요. 왜냐? 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보우부아가 했던 그런 이제 어떤 제1의 성과 제2의 성의 평등이라고 하는 건 안 돼. 왜? 근육의 양이 여성이 남성보다 떨어지는데 어떻게 평등하냐 이거죠. 그래서 근데 당시 이제 프랑스에서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구조주의자들 그다음에 탈구조주의자들이죠. 포스트 구조주의자들이 이른바 이제 차이죠. 그러니까 차이의 철학을 내세워놨던 그런 어떤 것들이 이루어져서 이리가뿐만 아니라 당시 이제 활동했던 여러 여성 페미니스트들이 차이를 내세우는 어떤 그런 페미니즘 쪽으로 경사가 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리가라예요. 그래서 남성과 여성과 남성은 근본적으로 그 성을 규정짓는 고유성,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성적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성적 차이를 갖다가 오히려 대립시키지 않고 내세우는 것이 오히려 어떤 여성의 어떤 그런 본래적인 모습이라고 할까 이런 걸 갖다가 내세울 수 있는 어떤 그런 전략이다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차이의 페미니즘이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의 페미니즘을 대표하는 학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이리가레이가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7페이지, 8페이지 위에는 다 그런 내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리가레이의 어떤 첫 번째 관심은 저는 이제 사실 이리가레이를 볼 때 이쪽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프랑스 불어를 보게 되면 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 명사가 있고 남성 명사가 있고 그래서 남여성이 있는데 보게 되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샌들이 이제 프랑스 사회가 남성 사회였기 때문에 예컨대 유명한 직업 있죠. 대통령,
그 총장, 뭐 법관, 뭐 교수 이런 것들 이런 어떤 직책들에는 옛날에는 어떻게 돼요? 여성이 못 갔어요. 그러니까 뽑아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미스터예요. 그러니까 무슈르 프레지던이야. 뭐 총장 각하, 대통령 각하 하게 되면 다 남자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남자 시지 대통령 여성량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죠? 뭐 대통령도 여성이 나오고 총장도 여성이 나오니까 언어가 어떻게 돼?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여성적인 표현을 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이레가리 같은 경우는 이미 그런 것들이 어떤 남성 여성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차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언어에 반영된 거라고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언어 자체가 불평등한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차이를 갖다가 반영시켜야지만이 오히려 더 낫다. 그러니까 본래적인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리가리 입장입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이리가리는 그런 어떤 단어, 그러니까 언어에 대한 관심에서 관심이 여성을 근본적으로 여성이 있기만은 만드는 고유한 특징에 주목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성차, 그러니까 디페런스 섹슈얼 그래서 이제 섹슈얼 디퍼런스가 되겠는데 그죠? 주목할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에 근거해서 이리가리는 제1회성과 제2회성을 일자와 타자,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을 근본적으로 무효화시키는 전략을 모색하게 됩니다. 그런 중액이 바로 여성의 고유한 특징인 유동성, 액체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거 뭐 보게 되면 너무너무 쉬워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뭐 눈물 같은 데 관심이 많거든요. 철학적으로. 눈물. 그 다음에 뭐 그 엄마들 젖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액체, 유동성.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남성한테는 없다. 남자는 흘러봐야 어떻게 되고 땀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니까 대신 여성들의 어떤 고유한 특징이라는 하는 것이 액체에 있고 그것이 갖고 있는 유동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동성의 특징은 뭐냐면 물의 특징은 뭐냐면 무한성이에요. 선생님들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것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예요? 불이죠. 불은 다 태워버린 거니까. 근데 불이 못 태우는 게 있어요. 뭐 돌멩이라 이런 걸 못 태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도 한계가 있는 거야. 대신 물은 뭐냐면 물이 못 파고 드는 데가 없어요. 그죠? 물은 뭐 하여튼 콘크리트 하여튼 뭐 그런 것 상관없이 파고 드는 거니까.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한성을 보통 상징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이리가리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남성의 집은 여성이고, 그죠? 그러니까 남성은 뭐 당연히 엄마 품이니까, 그죠? 그래서 여성은 빈 공간. 빈 공간의 특징이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장소가 없다는 거니까 무한정한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무한정한 공간, 무한한 존재. 그러니까 그런 존재로 있는 여성은 무한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사실 죄송합니다. 남자한테 여자는 무한하죠. 뭐. 그죠? 한계가 없죠, 사실. 그죠? 엄마도 그렇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무한한 존재로서 여성이 액체, 물과 피 등의 유동성의 은유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비유는 물이 모든 공간에 침투할 수가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렇게 함으로써 물이 빈 공간을 채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리가리는 이와 같은 물이 가진 유동성, 침투성, 그다음 무제약성 등을 여성의 특징,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피 등으로 해석합니다. 그런 만큼 여성의 주된 과업은 물 없는 자, 피 없는 자. 그런데 물 없고 피 없는 자가 누굽니까? 주검이죠. 그래서 저는 이리가리를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전기에 컴퓨터, 핸드폰 있죠. 핸드폰, 컴퓨터, 전기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내가 전기야,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물이죠, 물이. 그러니까 컴퓨터랄지 이런 것들은 메마른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컴퓨터는 물론 생명이 있지만 생명이 없죠. 뭐 컴퓨터 앞에 있으면 이가서 그냥 쟁반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징주의 그다음에 정신분석학에서 물 그러면 전부 다 생명. 물론 물도 종류는 있겠지만 맑은 물도 있고 그런 생명수도 있겠지만 또 더러운 물도 있겠지만 하여튼 물은 뭐냐면 생명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 만큼 여성의 주된 가업은 물 없는 자, 피 없는 자, 주검을 보호하고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 답은 유동성이 있습니다. 붉은 피, 그러니까 이거는 쌍호주는 이리가리가 직접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요. 등을 주어 죽은 자의 생명을 되살리는 방식입니다. 바로 거기에 여성의 본질, 어머니의 본질 사랑이 자리한다고 보는 것이 이리가리의 어떤 그런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여성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 곧 자궁, 대지, 그곳은 곧 집, 고향, 안온한 곳, 휴식처. 저는 물론 인간한테 다 그렇겠지만 특히 남성한테 가장 엄마의 가슴 아니에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가장 공고한 자에게 가장 큰 배품을 주는 주체로서의 여성은 결국 윤리적 행위를 가장 적극적으로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리가레이는 안티고네에 대한 해결의 독법을 해체합니다. 이리가레이의 여성은 본질적으로 수동적 존재라는 해결, 나아가서 프로이트, 그 다음에 이제 그 락강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락강조차도 그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락강의 특히 안티고네의 이제 그 해석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이리가레이에 따르면 안티고네는 국가주의와 반권위주의, 예, 과감하게 도전한 역사상 가장 강력한 여전사, 그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어떤 그런 강한 어떤 여자라는 것입니다. 안티고네는 죽은 오빠 폴리네이케스를 매장하기 전에 그의 시체 위에 모셔 그 두 번째 가서 포도주, 그죠? 처음에는 덮어졌는데 나중 가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못 잡죠. 그 병사들이 그 이제 몰래 했기 때문에 그 오빠 그 매장해준 걸 못 잡는데 그때 이제 그 뭐죠 안티고네가 그때 가서 포도주 헌주 제주를 그 뭐죠 이제 하지 못한 거를 이제 가서 이제 하는데 그때 그 이제 붙잡혀가지고 오는 거 아니죠. 그래서 포도주를 갖다가 이제 헌주 그 제주를 하는데 이 포도주가 뭐죠? 우리가 뭐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뭐 떠오르지 않더라도 이게 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각에서 보게 되면 그 안티고네가 폴리니케스를 매장하는 것은 여성의 본질, 여성의 성착을 실천, 그러니까 주는 거니까 듣고도 피, 생명을 주는 것이니까 가장 고귀하고 가장 윤리적인 그런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걸맞게도 안티고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크레온과 언쟁을 하는 거죠. 나의 본성은 그죠? 증오에 가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가담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어떤 그 하나의 자기 주장의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락강의 독법입니다. 사실 그 해겔 다음에 락강의 독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리가레이, 그 다음에 버틀러 뭐 이런 사람들의 그 얘기를 하게 되면 훨씬 더 그런데 하여튼 뭐 그 저는 그 리스가레이 했던 그런 해석이 되게 재밌어가지고 먼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락강도 뭐 국내에서 워낙 책들이 많이 번역돼 있고 그 다음에 뭐죠 이제 안티고네에 대한 어떤 설명도 많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락강의 이론 자체도 어렵고 그래가지고 제가 뭐 여기서 뭐 모든 거를 다 락강에 관한 것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안티고네에 대한 해석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제 특히 뭐 버틀러랄지 뭐 이런 쪽 해석과 관련되어서 좀 반대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소개하기 위해서 제가 락강의 그 이제 독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분 정도 쉬었다가 하시도록 하죠. 예.